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박시동 평론가님과 함께합니다. 네, 박시동입니다. 네, 이상민 씨는 지금 수배당해서 막 그런 건 아니죠. 네, 그런 거 아니고요. 굉장히 자유로운 시간 보내고 계십니다. 자, 밀리미터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수조물을 떠먹어가지고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드린 보기 두 가지 이겁니다. 첫 번째, 소화 기능이 어류와 같아서. 두 번째, 사고 기능이 어류 수준이어서. 네, 여러분께서 98%가 사고 기능이 어류 수준이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집계 결과 이렇게 나왔고요. 자, 시동 오늘 본격적으로 깊게 한번 걸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요. 첫 번째 소식인데요. 한국과 일본의 통화 스와프가 복원된 데 이어서 연내에 엔화 외평채가 사상 처음으로 발행된다는 소식입니다. 네, 추경호 부총리가 밝혔죠. 그렇습니다. 네. 정부가 8년 만에 100억 달러 규모의 한일 통화 사업을 이제 복원하기로 했는데 역대 처음입니다. 엔화 표시 외국한 평형기금 채권 이른바 외평채를 네. 연내에 발행한다는 소식인데요.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지금 일본에 있나 봐요. 30일 일본 페닌슐라 호텔에서 일본 투자자들과 이제 라운드 테이블을 열어서 이런 계획을 발표했나 봐요. 이 라운드 테이블에 유명한 기관들, 일본의 3대 은행 또 각종 그 자산운용사 등 유명한 금융기관의 한 10개 기관의 고위 경영진이 참석을 했나 봐요. 네. 이 자리에서 일본 기관 투자자들 대상으로 엔화 표시 외평채를 발행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네요. 엔화 외평채 발행으로 일본 금융기관들에게 우량 한국물에 대한 투자 기회를 제공할 것, 향후 한국 기업 금융기관의 엔화채 발행에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것, 네. 이런 얘기를 했나 봐요. 근데 이제 외평채가 뭔지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가 사실 환에 굉장히 민감한 나라잖아요. 그래서 환율 관련해서 시장에서 이제 급등락이 있으면 직접 당국이 개입해서 환을 안정시키거나 할 때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한 기금이 있습니다. 그게 외국한 평형 기금이에요. 그럼 그 기금이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직접 달러 시장에 개입하려면 달러가 있어야 되고 유로 시장에 개입하려면 유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달러랑 유로 뭐 이런 돈을 직접 그 기금에 넣기 위해서 채권을 그 통화가 찍혀 있는 채권을 파는 거죠. 그래서 그 채권을 팔고 그 달러를 가져와서 그 기금에 그대로 놓습니다. 그래서 기금에 있는 그 달러를 활용해서 외국한 평형 작업을 하게 되는데 네. 지금까지는 당연히 주로 달러 발행이었죠. 가끔 유로 발행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엔화 발행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저 개인적으로는 좀 회의적인 시각을 제가 갖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기금에서 달러랑 유로를 들고 있는 이유는 그게 우리나라 외환시장에서 수급이 뭐가 잘못되면은 불균형이 나오면 굉장히 시장이 출렁출렁하고 문제가 됐기 때문이에요. 근데 아마 기자님께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원달러 시장 때문에 1,400이 됐네 1,200이 됐네 하면은 시끌시끌하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지만 원엔 때문에 우리가 엔화를 우리나라가 당국이 들고 있지 않아 가지고 시장 개입이 안 돼 가지고 큰일 났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낯서네요. 그런 굉장히. 일이 없어요. 네. 그런데 우리가 왜 굳이 엔화 발행 채권을 발행해서 엔을 평행기금에 들고 있어야 되냐? 네. 전 이게 회의적이라는 그러니까 거죠. 지금 이 시점에 굳이. 지금 이 시점에서요. 네. 특히 지금 이 시점에 왜 주목이 되냐면 올 1분기에 환율이 급등락했고 뭐 작년부터 시작해서 많이 올라가기도 했고 이래서 환율 방어하기 위해서 외환 당국이 약 21억 불을 사용한 걸로 돼 있습니다. 1분기에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갖고 있던 돈에서 21억 불이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달러가. 그럼 당연히 21억 불 정도를 더 채우고 싶은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올 초에 이 외평채를 발행하려면 이것도 나라 빚이거든요. 채권을 발행해서 그 상대편한테 우리나라에 대한 빚 문서를 주는 거니까요. 그래서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올해 29억 불 정도 외평채를 발행하는 걸로 국회 동의를 받아놨어요. 시장에서는 당연히 그동안 21억 불 정도를 썼으니까 29억 불 한도 내에서 달러 발행, 그다음에 조금 모자란 게 있으면 또 유로 발행 네.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난데없이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엔화 발행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굉장히 의아스럽게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결정적으로 지금 갑자기 엔을 들고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인지 좀 의아스러운 상황인데 지금 이제 일본 관련해서 한번 또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본은 지금 역대급 엔저를 돌파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심해가지고 엔 달러 환율이 뭐 120에서 140엔을
치고 147엔인가를 좀 터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너무 엔저가 심하니까 당국이 개입 의지를 지금 밝히고 있는 상황이에요. 간접적으로 만약에 N이 우리가 이제 N화 외평체를 발행해서 N이 조금 흡수되면 일본한테는 뭐 간접적으로는 좋은 거죠. 엔저에 개입하려고 하는 상황이니까요. 우리한테는 N을 들고 있어야 될 만한 특별한 이유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일본한테는 간접적으로 좋은 상황이고 우리는 지금 달러 국채 발행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좀 갑자기 N을 발행한다고 의아해서 오는 상황. 이게 지금 집중 분석이 돼야 되는데 생각보다 집중 분석 기사가 많이 나오지 않고 있고 네. 그런 상황이라 제가 한번 월요일 아침 대바람부터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한번 살짝 꺼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왜 이 시점에서 굳이 그렇죠. N화를 맞습니다. 해야 그리고 되냐. 뭐 경제 평론하는 사람이 뭐 정치 얘기하거나 역사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100년 전에 사실은 우리가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일본 국채 보상 운동을 네. 하면서 일본이 우리에게 국채를 갖고 있었다는 게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도 사실은 민감한 나라인데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요. 두 번째 아이템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네. 있습니다. 어떤 일이냐면요. 이번 주에 빠르면 이번 주에 은행업 영업관행 개선 방안이라는 게 이제 정부에서 발표가 되는데 지난 2월 아마 윤석열 대통령의 은행권을 향한 발언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돈 잔치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하면서 은행의 과점 체제를 깨라 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 그때 은행 관련한 뭐 금융지주의 뭐 주식이 뭐 5조가 폭락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예. 대통령이 말을 뱉어놨기 때문에 후속 조치를 쭉 정부가 검토를 했는데 한 5가지 방안을 검토했나 봐요. 은행의 과점 체제를 깨는 방안. 예를 들면 뭐 챌린저 은행을 만들자, 스몰 라이센스를 도입하자, 지방은행의 시중은행에 전환을 하자. 뭐 은행의 비은행의 지급 결제를 허용하자 다양한 방안이 검토됐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얘기하지만 다 안 되는 걸로 현재 얘기가 모아지고 남은 방안 하나가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그러니까 지방에서만 활동하는 은행을 전국은행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 방안이 지금 도입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네. 빠르면 이번 주에 발표될 예정이에요. 그런데 그럼 그 해당되는 방안이 확정이 되면은 그 방안에 따라서 지방은행이 시중은행화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은행이 있을까 봤는데 자본금이 일단 1,000억이 넘어야 돼요. 네. 시중은행이 되려면. 지금 보니까 1,000억이 넘는 은행이 한 6곳 정도로 점쳐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6곳 중에서 시중은행이 되려면 아시겠지만 금산본리 때문에 산업자본이 은행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요건들까지 다 맞춰진 은행을 보면 자본금 1,000억 이상 은행 중에서 이런 여러 가지 요건들이 안 맞는 은행을 제하다 보면 남는 게 2개밖에 없어요. 현재 조사된 걸로는 대구은행하고 제주은행 정도인데 제주은행이 뭐 갑자기 전국은행이 되겠다고 할 일은 조금 가능성이 조금은 낮아 보이고 그럼 결국 대구은행 하나 남거든요. 결국 대구은행이 이번 정부 발표를 통해서 전국은행으로 전환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중입니다. 네. 결과도 근데 지켜봐야겠고요. 결국 대통령이 은행 독과점을 깨라 이렇게 한 소리 했는데 혜택은 특정은행 하나가 보지 않나 이런 식으로 혹시 이제 얘기가 흘러가는 것 네. 같은 상황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짧게 짧게 한 가지만 소식 네, 그럼 짚어볼 수 짧게 하나 더 있겠습니다. 할까요? 네, 저희가 늘 우리나라 지금 국세가 그 구멍이 많이 나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어요. 네. 통계가 또 나왔는데 지난번에 4월 국채가 4월 달까지 국세가 예상한 것보다 34조 원이 덜 거쳤었어요. 근데 5월 통계가 나왔는데 5월 기준으로 하니까 36조 원이 덜 거쳤습니다. 더 심해졌네요. 예, 2조 5천억 정도가 더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대로 가다 보면 연말 가면 더 늘 건데요. 특히 이제 법인세 28% 감소가 직격탄을 날렸죠. 예, 세수 결손의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다. 네, 이런 소식입니다. 네, 내일은 이상민 씨까지 3명 함께 하겠습니다. 내일 뵐게요. 안녕. 안녕. 네, 텐미리 시작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셋이서 인사드립니다. 박시동 평론가님. 네, 박시동입니다. 네, 그리고 맞은편에 누가 어디 갔다 왔어요? 어디 갔다 왔어요? 네, 인사. 4대강에 좀 다녀왔습니다. 어디요? 4대강 4대강. 이건 어디 물이에요? 낙동강 낙동강. 오늘은 낙동강. 대강 왔어요. 그게 이제 4대강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대강 할 수 없습니다. 밀리미터. 먼저 짚고 갈게요. 자, 여배우인 줄 알았다라는 기사 쏟아졌습니다. 베트남 국민들이 감탄했다. 또 뭐 반했다. 뭐 이런 기사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왜 이렇게 김건희 여사의 외모를 칭찬하는 기사들이 쏟아졌는지 여러분들은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봤습니다. 제가 드린 보기 2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여배우 같아서, 두 번째는 집안 땅이 고속도로 종점으로 선정돼서,
인데요. 두 번째 보기를 선택해 주신 분이 98%로 집계됐습니다. 여배우 같아요. 여배우 같아요. 주어가 없어요. 3D 애니메이션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부릉부릉 시동 걸어볼까요?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무역 흑자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6월달 우리나라 무역 수지가 11억 3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무역 수지가 지난해 2월 이후 16개월 만에 적자에서 흑자로 일단 반등하는 데는 성공을 했다는 소식이에요. 네. 상세한 내용을 보면은 6월달 수출은 6% 그러니까 전년 대비 6% 감소했고 수입은 11.7%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출도 감소했지만 수출보다 더 큰 폭으로 수입이 감소하면서 흑자가 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결정적으로 에너지 수입액이 가파르게 줄어서 무역 흑자에 기여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석유값이 많이 떨어졌는데요. 33.8% 정도 떨어져서 이게 큰 도움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전문가들은 반도체 등 우리 이제 주력 수출품의 회복세가 아직 뚜렷하지는 않고 작년부터 이제 주요 적자의 원인이 되었던 대중국 적자도 네. 해소가 아직은 좀 미약하지 않냐. 그래서 이게 본격적인 적자로의 어떤 전환 턴어라운드가 된 건지는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흑자로의 상황입니다. 전환이. 맞습니다. 네. 이제 세부적으로 보면은 좀 좋았던 상품은 자동차 58.3% 늘었고요. 선박이 98.6% 늘었습니다. 안 좋았던 품목은 반도체가 이제 마이너스 28%, 석유가 40%입니다. 한 가지 이제 조금 특이한 상황은 우리 무역의 최대 적자국이 중국에서 일본으로 바뀌었다는 소식입니다. 중국은 6월 달에 마이너스 13억 달러였는데요. 일본이 마이너스 17억 달러입니다. 결국 한일 관계가 좋아지면 누가 이익을 보는지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일본이 우리에게 이렇게 돈을 많이 가져가고 우리는 적자를 보는데 속이 시원하십니까? 네, 이번에 태어나봐서 아는데 네, 그렇죠.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일본을 극복해야 됩니다. 그렇죠. 항상 우리가 일본 잘 알아야 됩니다. 잡초 정신으로 살아야 됩니다. 잡초 잡초 정신. 정신. 그래서 질경이 정신을 차려야 된다. 네. 그래서 오늘 한번 따라주십시오. 질경이로. 질. 질 떨어지는 정부의 삼류 정책을 그만해야 됩니다. 그렇죠. 아. 경제를 잘하는 실용 인재가 필요합니다. 아. 설마 이재호 화이팅. 이재호 화이팅. 이재호 내불쇼. 네. 동관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어? 아닙니다. 네. 동간이는 뭐 녹조가 좀 뭉쳤어요 오늘 좀. 낙동강이 좀 유역이 좀 여기다 볼을 설치해야 됩니다. 더워서 그런지 아주 쭉쭉 드셨네요. 자, 두 번째. 예, 가계 대출자 300만 명이 원금 이자 갚는데 소득의 70% 이상을 쏟고 네. 있다라는 소식인데요.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 양경숙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보면 전체 우리 그 가계 대출자 중에서 DSR 있죠. 총 부채 원리금 상환 자기 소득에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비율이 70% 이상인 차주가 무려 300만 명으로 추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DSR이 100% 이상인 차주, 즉 자기 수입의 전부 다를 원리금 상환에 쓰고 있는 분들이 무려 175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어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가계 소득에 비해서 당연히 가처분 소득이 줄고 특히 대출이 많은 취약 차주들 입장에서는 생활이 유지가 안 될 정도로 지금 한계 상황에 봉착하고 있다는 그렇죠. 의미 있는 수치가 나온 건데요. 가계 대출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 갑자기요? 내가 장로를 해봐서 하는데 네. 기도하면 다 이루어집니다. 네. 하나님이 버스에서 내리는 일이 발생했는데 버스에서 하나님 내리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모르겠- 신내림. 신내림. 하하하. 주님, 윤호기가 내 용돈을 다 가져갔습니다. 빨리 고속수사 부탁드립니다. 누구를요? 예?
윤옥이. 알겠습니다. 그래. 자, 세 번째 자영업자 예, 얘기네요. 첫 번째 소식, 그러니까 지금 두 번째 전해드린 소식과 세 번째 소식을 제가 묶은 이유는 일단 우리 사회에서 현재 가장 그 한계 상황에 몰린 분들에 관한 의미 있는 소식이어서 네. 가계대출 얘기했고요. 세 번째가 자영업자 소식인데요. 자영업자분들의 40%가 3년 내 폐업을 고려할 정도로 지금 전망이 안 좋다는 소식이에요. 자영업자 10명 중에 6명 이상이 올 상반기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절반 이상은 하반기에도 실적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을 했다는 거예요. 정경련이 전국에 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였는데요. 자영업자의 63.4%가 올 상반기 매출이 전년 동기보다 감소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순이익도 역시 감소했다는 게 63.8%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이 어려웠던 원인이 뭡니까?라고 여쭤봤더니 역시 원자재 재료비가 20.9%고요. 인건비, 뭐 전기요금, 임차료 순으로 어려운 얘기를 했고요. 특히 2명 중에 한 분, 절반이죠. 대출금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상황이 안 좋은데 대출까지 늘어나니까요. 네. 굉장히 어렵죠. 이분들이 결국에는 언제 그럼 좋아지시겠습니까?라고 전망치를 여쭤봤더니 2024년은 돼야 된다라는 응답이 84.4%. 올해는 가망이 없어요? 예. 내년까지는 뭐 거의 어렵다고 보시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의 40%가 향후 3년 내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특히 폐업을 고려하지 않는 분들도 대안이 없어서 그저 끌고 간다 이런 응답이 많았어요. 실제로 자영업자들의 고난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특히 요새 힘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자영업자 나도 막 대책. 폐업을 해봐서 아는데 폐업을 해보셨어요? 쉽지가 않습니다. 네. 사업을 해봐서 아는데 네. 이런 것들은 떡처럼 굴뚝굴뚝 넘어가야 됩니다. 네. 굴뚝굴뚝. 바람떡 정신으로 내가 해결이 가능합니다. 네. 바람떡, 바. 바보 같은 정치인들이 문제입니다. 그렇죠. 람. 람보처럼 국민들을 위해서 확실하게 돈을 써야 됩니다. 네. 떡, 떡. 떡갈비를 쓰면 됩니다. 떡갈비. 떡갈비. 오늘도 역시 떡갈비. 10만 달러씩 사주세요. 알겠습니다. 우리 윤옥이도 좋아해요. 떡갈비. 아, 그래요? 그럼 그 돈이 또 일로 가잖아요. 어? 그 돈이 이렇게 용돈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와이프 이긴 남편이 있어요. 아, 내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는 거지. 그렇죠. 알겠습니다. 시영이한테도 가고 네. 그래서 떡갈비가 많이 필요하구나. 떡을 많이 돌려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짧게 하나 네, 더 짧게요. 짚어볼까요? 새마을금고에서 최근 2달 새 7조 원 정도 수신고가 줄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뱅크런을 걱정하고 있거든요. 물론 새마을중앙회는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 이번 달에 회복하고 있고 우려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일단 반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합동 검사가 추진될 예정이에요. 뭐 행안부, 금감원 등이 나서서 30곳 정도 취약한 지점을 검사하고요. 70곳 정도 특별 감사를 한다고 하니까요. 불안한 마음은 있지만 한번 지켜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계속 지켜볼게요. 내일 봬요. 안녕. 안녕. 네, 두 분과 함께하는 텐미리 시간입니다. 박시동 평론가님. 네, 박시동입니다. 네, 그리고 맞은편에 나는 그 양당의 비대를 모두 닦아봤던 김종환이라고 봐요. 네, 김종환님 또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요즘 그 큰일이 났다고 봐요. 큰일이요? 우리 태소비가 그 지지율이 안 오르기 때문에 아주 근심 걱정이 아주 가득하다고 봐요. 어떻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할 말이 없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추워도 내 권력이 욕심이 있어서 이런 건 아닌데. 알겠습니다. 아휴. 자, 잊기 전에 미리미터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대통령실이 IAEA 종합보고서 결과에 대해서 대응할 일이 아니다라고 했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드린 보기 이겁니다. 첫 번째, 대응할 생각이 없어서. 두 번째, 일본만 대변하면 되니까. 네, 95%가 보기 2번 선택해 주셨습니다. 2만 명 정도 투표해 주셨네요. 네, 이렇게 정리하고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부릉부릉. 네, 오늘은 경제 뉴스가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네. 예, 어저께 정부가 2023년 우리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했기 때문인데요. 굵직굵직한 내용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정부가 공식적으로 1.6에서 1.4로 하향했다는 소식 먼저 전해드릴게요. 지난번 발표했던 정부의 공식 수치가 12월에는 1.6이었어요. 여기에서 0.2포인트 낮춘 수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정부의 이런 1.4% 전망은 주요 전망 기관 가운데서 한국은행과 더불어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OECD는 우리를 1.5로 전망했고요. KDI도 1.5, IMF도 1.5 이렇게 전망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렇게 낮은 수치를 전망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이에 대해서 기획재정부는 뭐 이런 입장이에요. 수출 등 당초 생각보다 좀 떨어진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객관적으로 평가한 결과가 1.4 이런 예상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상조하고 입장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수치를 반영한 우리의 올해 경상수지는 230억 달러 수준에서 흑자가 전망된다라고 밝혔어요. 근데 이것도 KDI는 지난 5월에 우리의 경상수지 전망을 164억으로 전망했거든요. 수치 차이가 많죠. 어느 수치가 또 맞을지도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경제 성장률 최악의 상황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이를테면은 소위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킬러 규제니 뭐니 그걸 없애란다고 하는데 그 뭐가 킬러고 뭐가 문제인지 뭐가 규제인지 나는 그 구분할 능력이 추호도 없다고 봐요 대통령께서. 그렇기 때문에 소위 어떤 경제 현상을 봤을 적에 이게 딱 똥인지 된장인지 또 춘향인지 향단인지 구분을 능력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성춘향 정신으로 내가 그 해결을 할 수 있다고 봐요. 성춘향 네. 정신. 그건 좀 띄워주세요. 네. 성. 성가시게 하지 말고 춘. 준비된 정당에게 마음을 주면 돼요. 향. 향자야, 너도 이쪽으로 와라. 그 태섭이가 외롭다고 봐요. 한국의 희망이니 이런 거 잡소리는 하지 말고 네. 새로운 당, 뉴 파티로 와야 된다고 봐요. 의표를 찔렀네요. 알겠습니다. 네. 자, 두 두 번째 번째. 소식인데요. 추경호 부총리께서 세수 보완하기 위해서 추경 편성에 대해서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다시 한번 냈습니다. 네. 어제 연합뉴스 TV에 출연을 했나 봐요. 거기서 빚을 자꾸 내기 시작하면 우리 젊은 세대에게 빚더미를 넘겨주는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추경 요구에 대해서 일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기업 실적이 나빠서 법인세가 안 거치고 기업 실적이 나빠서 안 거친 게 아니라 많이 깎아준 건데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부동산 경기 등과 관련해서 자산세 관련해서 세수가 덜 거쳤다라고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된 국정과제에 관한 지출을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하면서 결국에는 추경 얘기에 대해서는 선을 확실히 그었습니다. 그리고 또 의미 있는 얘기를 했는데 수 총리가 사실은 라면값을 콕 찍어서 지금 압박해서 라면 업체들이 13년 만에 가격을 내렸지 않습니까? 네. 이에 대해서 정부가 압력을 넣은 거 아니냐라는 지적에 대해서 정부가 특정 품목의 원가를 조사하는 것도 아니고 시장 경제 체제 하에서 특정 기업 품목에 대해서 가격을 내리라라고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의아한 발언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럼 이 기업들이 왜 내렸을까? 네. 기업이 뭐 언론이라든지 소비자 단체 등에서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미지 등을 고려할 때 적절히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아니, 하면서 동문서답 관련 추경호 부총리가 뭐라고 하셨냐면 네. 18일 KBS 일요진단에서 네. 나와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기업들이 밀 가격 내린 부분에 맞춰서 적정하게 내렸으면 좋겠다. 그럼요. 정부가 하나하나 원가를 조사하고 가격을 통제할 수는 없다. 이 문제는 소비자 단체가 압력을 행사하면 좋겠다까지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다 생생히 기억하는데 갑자기 유체 이탈 화법으로 이런 얘기를 부인하시네요. 네. 물가 추경도 없다 하고 본인의 말과 이렇게 다른 행동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아니 내가 봤을 적에 네. 저는 그딴 소리 할 것 같으면 라면으로 맞을 수밖에 없다고 봐요. 저 라면 다 뽀개가지고 스프 찍어 먹으면은 개꿀 맛이라고 봐요. 안 끓여서 그렇게 드시는 이름이 게 그 추경인데 그 추경을 할 생각은 안 하고 네. 자꾸 저 이상한 그 시덥잖은 소리 할 것 같으면은 저 라면으로 그 부셔부셔 할 수밖에 없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또 예. 어제 많은 수치들이 나왔습니다. 몇 가지 또 짚어본다면요. 예, 물가 수치인데요. 21개월 만에 6월달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이 2%대를 찍었습니다. 네. 어제 이제 통계청이 발표했는데요. 소비자 물가 지수 6월분이 2.7%를 기록해서 2021년 9월 이후로 처음으로 사실 2%에 진입을 하긴 했습니다. 그다음에 농수산물과 석유 제품을 뺀 근원 물가도 4.1%로 발표가 됐습니다. 일단 수치상으로 2%를 찍었는데 이에 대해서 어제 같은 날이죠. 한국은행이 물가 상황 점검회의를 하고 오히려 비관론을 내놔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작년도 기저효과 때문에 2% 정도가 이제 나온 거고 왜냐하면 작년에 6월 달이 가장 물가가 높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나오는 착시 효과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물가 상승률은 다시 높아져서 연말에는 3% 안팎으로 다시 오를 것이다. 이렇게 비관론을 폈습니다. 물가 이게 지금 어떻게 보셔야 될까요? 지금 2%는 작년도 효과고요. 한국은행도 바로 비관적인 전망을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저기 내 부인이
다쳐가지고 피가 흐르면 이 질문을 안 할 수밖에 없어요. 피가 흐르면 뭔지 알아요? 부인이 네, 다쳐서 부인이 피가 다쳐서 흐르면 피가 흐르면 피난처. 피난처. 피난처가 어. 국민들이 없는데 네. 자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자꾸 있다고 태도를 보면은 나한테 저 정권을 주세요. 정권을 계속 달라고 말씀하고 네, 계십니다. 좋아요도 지금 많이 안 누르는데 네. 이런 사람들은 모두 그 컷오프라고 봐요. 다 컷오프 대상이다. 알겠습니다. 청래야 보고 싶다. 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뵐게요. 안녕. 네, 태미리 시작하겠습니다. 박시동 평론가님. 네, 박시동입니다. 네, 맞은편에는요. 대구에서 홍준표입니다. 홍준표님 오랜만에 오셨어요. 대구 경찰들이 참 가짠다. 네. 네, 그래 봅니다. 그러니까 고생 좀 하셨던데요. 고생은 안 했시요. 고생 안 하셨어요. 진행하시오. 네, 알겠습니다. 자, 서울 양평 고속도로 네, 종점이 바뀐 것에 대해서 여러 논란이 지금 일고 있습니다. 그 인근에 김건희 여사의 일가 땅이 있어서 후속 보도들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그 땅의 면적이 현재까지 밝혀진 것만 해도 꽤 됩니다.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들께 여쭤봤습니다. 보기 드린 거 1번은요. 축구장 3개 정도 크기가 되지 않냐. 보기 2번은 그것보다 더 있다라는 취지의 축구장 3개 플러스 알파로 드렸는데요. 99%가 보기 2번 선택해 주셨습니다. 댓글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짚어야 될 내용이 많아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고보조금 관련한 예산 네. 저 얘기 한번 드려볼게요. 원래 정부가 각 부처가 예산을 다 짜서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는 시한이 5월 31일이에요. 이미 제출이 됐어요. 그런데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한마디 해가지고 지금 전부 다 다시 짜고 있거든요.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내년 예산을 다시 짜는 거야 지금 초미의 관심인데 추경호 부총리가 이와 관련해서 한마디 했어요. 어저께 국회 출석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건전 재정으로 편성하겠다라는 원칙은 뭐 뻔한 얘기니까 했고 구체적으로 모든 국고 보조금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이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국고 보조금이 그럼 뭔데 규모가 어떻게 되는데 뭘 전면적으로 재검토한다는 거야? 국고 보조금 우리나라 전체 예산에서 한 10에서 15%에서 16% 왔다 갔다 합니다. 100조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그래서 국가가 잡고 있는 국고 보조금의 80%는 지방자치단체로 갑니다. 어디 민간이나 모르는 사람들한테 주는 게 아니고요. 80%는 지자체한테 가고요. 나머지 한 19% 정도가 민간 보조금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분들이 야 그럼 민간에다 막 퍼주는 거 아니야? 노조 퍼주고 막 어디 시민단체 퍼주는 거 그거 네. 얘기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원래 국가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법에. 그런데 이제 국가가 인력도 한정이 있고 조직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 모든 일을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국가가 해야 되는 일 중에서 인력의 한계 때문에 조직의 한계 때문에 못하는 일을 제3자를 통해서 한다. 그때 지급되는 돈이 국고 보조금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를 들어서 국가가 있어야 될 원래 서비스가 만약에 국고 보조금이 없어진다면 그 서비스가 없어지는 거고요. 그 서비스를 받는 국민들이 갑자기 내가 느끼는 국가의 존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과연 바람직한가?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라는 비판이 당연히 따르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예산 편성 방침에 대해서 어떻게 가만 생각하십니까? 보니까 박시동이는 준양인 줄 알았는데 향단이었어요. 이거는 이거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검은 반도체 정신, 성경김 정신으로 해결이 가능하다. 내 그래 봅니다. 네. 성경김 정신. 운전대 주세요. 네. 성. 성가시게 하는 것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네. 경. 경찰도 문제인데 제일 큰 문제는 김. 김종인이 왜 또 나왔어? 어제 나오셨었나 어제 김종알님. 나왔습니다. 네. 다시 등장해가지고 우리 대통령을 까내리고 대통령님 살아갑니다. 90도로씩 뿌잉뿌잉 이상입니다. 네. 참. 네. 윤석열 대통령이 뭐 노조라든지 비영리단체 지원되는 그 보조금 예. 다 뭐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뭐 큰 비리가 있는 곳을 원점에서 검토하라 이렇게 해석하실까봐 제가 드리는 네. 말씀인데 그게 아니라 국민 여러분들이 받는 국가 서비스가 전부 다 재검토된다. 음. 이렇게 들으셔야 된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국가가 해야 될 일 대신 하고 있는 곳에 돈이 끊기려고 한다. 그겁니다. 돈 좀 빼시도 있지. 자파들이 째째하게. 참. 두 번째 소식도 홍 시장님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또 관련된 소식을 준비해봤어요. 네.
대구은행이 전국은행이 된다라는 맞아요. 소식인데요. 이미 저희는 예상했죠. 장단인 줄 알았는데 춘향이네요. 다시 보니까 렌즈가 잘못됐어요. 며칠 전에 저희가 이렇게 발표가 날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그렇죠. 기자님하고 이제 확정 발표가 거의 나는 모양입니다. 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은행지주 간담회를 열고 은행권 경영 영업관행 제도 개선 방안이라고 발표를 하면서 이걸 거의 사실상 확정했는데요. 그래서 올해 안으로 대구은행이 시중은행, 이른바 전국은행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새롭게 전국은행으로 지금 신규 인가가 나는 게 31년 만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떤 효과가 있을까라고 봤을 때 업계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2월 달에 전국은행의 독과점 체제를 깨야 된다. 예를 들면은 매기 효과라고 그러죠. 연못에 매기 하나 풀어서 경쟁 유발하고 하는 그런 효과가 생기도록 해야 된다라고 해서 정말 그런 효과가 날 것인가라고 봤을 때 약간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 왜냐하면 사실은 지금도 지방은행이 마음만 먹으면 수도권 영업은 할 수 있고요. 실제로도 하고 있어요. 대구은행을 봤을 때 현재 대구은행이 영업 안 하는 곳이 세 군데인가 봐요. 충청도, 강원도, 전라도. 나머지는 지금도 정관상 영업이 열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갑자기 수도권에 없던 매기가 들어온다. 이렇게 보기엔 조금 그렇고요. 또 대구은행이 시중은행으로서 전환될 때 은행채 발행에서 얻는 금리 효과는 0.02 정도로 일단 이렇게 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대구은행에 돈이 몰리고 영업망이 뚫리고 이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경쟁 체제가 유발돼서 소비자들한테까지 효과가 갈지는 현재로서는 불투명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대구 아닙니까? 대구은행이 전국은행이 된다는데 전국은행 들어간 건 좋은 일이죠. 예, 어떻게 노래 보시는지요? 부르고 춤출 일이죠. 어떻게 그래서 노래방 반주기를 켜서 노래 부르다가 고장났어. 그래 노래방 반주기 수리하면 그게 영어로 네 글자로 뭡니까? 노래방 반주기를 수리하다가 고장이 났다고요? 고치면 그게 영어로 뭐냐고요? 고치면 모르겠네요. ASMR. 반주기를 그렇죠. 선생님. 이게 PD들 좌파라서 좌파들은 웃음도 막혀요. 네. 아니 저분 대구 분이세요. 참 동양 사람인데 왜 저 모양이고? 네, 니는 대구은행 쓰지 마라. 네, 자 세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GS건설 검단 아파트가 전면 재시공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용 부담이 1조 원에 육박할 것이다라는 예상이 나왔는데요. 아시겠지만 GS건설이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 때문에 인천 검단 신도시 아파트 관련해서 지금 문제가 심각했거든요. 그렇죠. 총 17개 동 1666가구인데 여기에 관해서 전면 재시공이 결정이 됐다고 하는데요. 전면 재시공 됐을 때 어느 정도 비용 부담이 될까가 일단 업계의 관심인데 일단 최근에 업계에 관련해서 원자재 값이 급등을 했어요. 그리고 또 철거 비용도 들어갈 거고 이자 비용도 들어갈 거고 해서 약 1조에 육박할 것이다. 이게 나중에 경영에 큰 부담이 될 것처럼 예상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잘 보고 있죠. 건설사들이 이런 식으로 철근 빼고 건설하면 되겠습니까? 내는 거 할 말이 없어요. 네. 할 말이 없으시다. 좌파들의 농간에 빠지지 않습니다. 네. 대통령님 자랑합니다. 90도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홍준표님 입을 이렇게 닦으시는 거를 왜 자꾸 하시냐? 나이 들면 많이 흘러요. 뭐가 이렇게 불편하신지. 참. 알겠습니다. 자, 저희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또 인사드릴게요. 안녕. 안녕. 네, 태밀이 부지런히 출발해 보겠습니다. 시동 걸어볼까요? 부릉부릉. 네, 박시동입니다. 네, 오늘 꽃구경 오랜만에 좀 해볼까 합니다. 좋아하세요? 제 정신이 휴가 갔나 봐요. 네, 밀리미터 짚고 가겠습니다. 원희룡 장관이 고속도로 사업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긴급 기자회견 했었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보기 2개 드렸거든요. 1번 자신을 위해서, 2번 그분을 위해서인데요. 94%가 그분을 위해서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그분이라고만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할 얘기가 많은 것 같아서 부지런히 가볼게요. 오늘은 이상민 씨도 안 계시니까 또 간만에 저희가 한 이슈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새마을금고 사태예요. 그래서 오늘은 새마을금고만 집중적으로 좀 다뤄보겠습니다. 아니 새마을금고 저는 이거 맛집이나 뭐 명품 산다고 할 때만 들어봤는데 오픈런 사태가 있었다고요?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세요. 근데 일단은 그 오픈런 사태에 들어가기 전에 새마을금고 자체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새마을금고는 은행이 아니에요. 그럼 뭔데? 새마을금고는 금융협동조합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이나
직장을 베이스로 해서 조합원들이 출자를 해서 만든 상호금융업이에요. 그래서 다른 것과 다르게 각 조합마다 우리 은행은 하나의 은행이 있고 우리 동네에서 보고 있는 것들은 그 은행의 지점이라고 네. 보잖아요. 근데 새마을금고는 이름이 지점처럼 보이지만 지점이 아니고 하나하나의 지점이 다 개별적인 독립법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중앙회는 그 지점들이 문제가 있을 때 거기에다가 서로 조율해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좀 특이한 게 그래서 새마을금고는 금융위 소관에서 금융위 감독을 받질 않아요. 새마을금고만 행안위에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행정안전부의 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좀 특이하죠. 그래서 전문적으로 금융위가 관리하지를 않기 때문에 평소에는 그래서 이번에 아무튼 그 위기설도 이런 관리감독 체계의 노수 때문이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중이죠. 네. 자, 그럼 이 새마을금고의 위기설은 언제부터 처음에 시작됐나 보면 일단 2월에 처음 있었어요. 2월 위기설은 저희가 아마 기자님하고 했었죠. 한번 네. 다뤘었어요. 그때 이제 특히 대구 쪽에 약 7개 새마을금고에서 동시에 대출 부실이 났었거든요. 한 건설사의 약간 사기성 행태와 공사 지원에 1,300억 정도의 부실이 물려 있었어요. 뭐 그런가 보다 할 수 있는데 그때 그 부실에 대해서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그 부실 있는 7개 지점에 대해서 야 그거 위험한 채권으로 처리해버려. 그리고 위험하니까 대손 충당금을 더 많이 쌓아라는 지시를 해요. 그런데 이 지점들이 그 지시를 거부합니다. 너가 뭔데 우리한테 대손 충당금을 쌓아라 말아야 이래가지고 소송을 해요. 네. 중앙회를 상대로. 그리고 아무튼 이게 문제가 되니까 잘 해결은 됐는데 이때가 중요한 게 야 대손 충당금 쌓으라는 당연한 요구에 대해서 지점이 거부를 하고 소송을 해? 불안한데. 뭐 이런 금융기관이다 네. 있어라는 그 불안하다는 인식이 이때 퍼집니다. 즉 2월 위기설 대응을 잘 못하는 과정에서 새마을금고 시스템이 이상하다는 인식이 퍼지기 시작해요. 사실은. 그래서 2월 위기설이 중요했고요. 네. 그런데 2월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나 봤더니 심각하게 연체율이 높아집니다. 혹시 표가 있나요? 없으면 그냥 바로 말로 할게요. 네, 설명으로 2월 해주시겠어요? 위기설 이후에 6월 달 기준으로 연체율이 6.47%에 달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 높은 수준이냐면요. 상호금융 평균 연체율이 2.42, 캐피탈이 1.79, 신용카드업이 1.53이에요. 엄청 높죠. 6배예요. 앞자리가 다르지 않습니까? 네. 1자리에 시작한 여기 6자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업 있죠. 사채. 여기 평균 연체율이 11%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사채 시장 직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제도권의 마지막 갈 때까지 수준까지 갔다. 연체율이 지금 한계까지 왔다 이렇게 네. 보는 거죠. 이게 이제 문제가 많이 되는데 그럼 이 연체율이 어디에서 기인된 건가 봤더니 주로 부동산입니다. 특히 건설, 부동산 이런 업을 하고 있는 법인에 관한 연체율이 집중적으로 높아요. 새마을금고가. 그 한간에 따르면 부동산 관련해서 투자한 공동대출 연체율이 20%에 육박하고요. 네. 그래서 법인 대출 전체가 9.99%로 그러니까 일반 개인보다는 부동산 그리고 그 부동산 업을 하는 법인 여기가 대출 연체율의 주 범인으로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새마을금고가 물려 있는 부동산 시장에 우리가 주목을 해서 새마을금고가 투자하고 있는 PF 시장을 봤더니 불안감이 여전하죠. 왜냐? 좋지 않은 사이트, 사업성이 낮은 사이트에 많이 몰려 있고요. 특히 지방은 PF가 터지면은 뭐 건설사가 문제가 되면 다른 금융기관이 신용 보강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안전 장치가 있는데 그게 미비한 사이트가 많이 걸려 있다. 이런 우려가 많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새마을금고는 부동산 대출을 할 때 LTV가 60으로 잡고 있는데 지방에서 지방 땅값이라든지 현장의 가치가 지금 한 20% 정도 감소했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집값이 네. 많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100을 기준으로 60이 LTV가 나왔는데 집값이 80선으로 떨어지면 원금 회수의 위험한 선까지 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연체율이 높아지고 연체율의 핵심이 부동산이고 부동산을 자세히 봤더니 PF나의 상황이 이렇게 위험하더라라고 하니까 삽시간에 위기가 좀 퍼지겠죠. 그래서 먼저 캐치하신 분들이 어떤 행동을 하냐. 지난 2달간 봤더니 예금을 빼기 시작했죠. 그래서 3월, 4월, 2월부터 시작해서 예금이 7조가 빠집니다. 새마을금고에서요. 엄청난 거죠. 왜냐하면 5대 신용은행의 예금 잔고가 800조 원이에요. 근데 여기서 지금 새마을금고가 265조 원에서 258조 원으로 빠져요. 그러니까 새마을금고 전체 예금 수신고도 거의 은행에 버금가요. 여기서 7조가 빠졌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4대 은행에서 7조가 빠졌다? 이거랑 똑같은 느낌으로 보면 엄청나게 많이 빠진 거죠. 뭐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바로 나온 대책이 이렇게 예금 이탈이 심각할 것처럼 이제 조금
느낌이 안 좋으니까 네. 새마을중앙회에서 채무 조정 방안을 발표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조정을 해서 연체율을 관리하겠습니다라고 발표를 하는데 네. 그 방안을 보면 이사장 승인으로 해서 연체 이자를 100% 감면해 준다든지 뭐 75%만 내면 자녀 원리금을 다 면제해 준다든지 이런 식의 대책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해서 연체를 막아서 연체율 자체는 떨어뜨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 연체금은 안 받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성실하게 연체금을 냈던 분들 입장에서는 형평성이나 모럴 해저드 우려가 있죠. 더군다나 문제는 이런 파격적인 대책을 할 만큼 그 정도로 심각한 거라는 그러니까요. 오히려 위기감이 더 증폭돼요. 이게 근데 불을 끈 게 아니고 불을 지르는 대책이 나와버립니다. 어제는 또 정부에서 나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위기 때문에 위기가 진정이 안 되고 남양주 동부 새마을금고가 합병이 되면서 네. 여기서 폐업이 최초로 발생해요. 그러니까 위기에 쌓이다가 드디어 위기가 폐업으로 이어지는 첫사례가 나왔고 나서 뱅크런 조짐이 딱 나오니까 정부가 이걸 초장에 막기 위해서 드디어 정부 합동 대책을 어제 발표하는데 네. 예를 들어서 예금자 보호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예금 해지하신 분들도 다시 들어오십시오. 다시 저희가 복귀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정부 대책을 발표를 하면서 근데 이거 믿어도 되는 거예요? 위기를 제가 직업병이라서 그런지 네네.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안심이 가능한 대책이 나온 거냐라고 네. 했을 때 새마을금고가 갖고 있는 지금 근본적인 문제 아까 네. 얘기한 것처럼 연체율, 대출 이런 건 문제가 있지만 다만 정부의 이런 발표가 일단 쿨링 시키는데 그리고 끝까지 저희가 예금 보장하겠다는 발표 때문에 쿨링되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일단 여기까지 마무리할게요. 네, 시간이 다음 주에 없게. 봬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